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했을 때 그 순간 가슴이 확 뜨거워진 적 있으신가요?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내가 만만해 보이나? 그 생각이 들면 가슴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때 화를 내면 속은 시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남는 건 허탈함 뿐이지요. 오히려 그 화로 인해 상대는 당신을 가볍게 보고 주변은 당신을 불편하게 봅니다. 정약용은 이런 순간을 일찍이 꿰뚫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보다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모욕을 받았습니다. 정치의 중심에 있을 때조차 그는 가문 때문에, 성리학파 내부의 시기심 때문에 늘 공격받았지요. 그러나 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이 높으면 뜻은 낮아지고 뜻이 높으면 말은 고요하다. 그는 분노를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자신의 품격이 깨진다고 보았습니다. 남의 무례에 즉시 반응하는 자는 그 무례를 전염받은 자다. 이 한 문장에 그의 철학이 압축돼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무시를 받을 때 가장 두려운 건 사실 그 말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덮기 위해 화를 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나를 낮추는 자가 있어도 내 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평가는 잠시의 그림자입니다. 오늘의 비난은 내일의 후회가 되고 오늘의 조롱은 내일의 부끄러움이 됩니다. 정약용은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시험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의 말이 나를 흔든다면 내 도가 아직 단단치 못한 까닭이다. 즉, 상대의 무시보다 그 무시에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이 더 큰 문제라 본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그들의 무례가 우리 안에 뿌리내립니다. 그 분노는 결국 나를 파먹습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화를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무례를 받되 되돌려주지 않으면 그 무례는 바람처럼 사라진다. 그의 제자들은 종종 물었습니다. 스승님, 누가 스승님을 욕하면 어찌하십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의 혀는 내 혀가 아니니 그의 말이 나의 얼굴을 더럽힐 수는 없지. 이 얼마나 당당한 마음입니까? 정약용의 철학은 단순한 참음이 아닙니다. 그는 참는 척이 아니라 이해함으로 분노를 녹였습니다. 무례는 그 사람의 업이고 그 무례에 화내는 것은 나의 어리석음이다. 그 한마디가 곧 인간의 품격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소한 말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댓글 한 줄, 대화 속 한마디에 마음이 쏠리고 평정심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때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의 주인은 나가 아니라 그 사람입니다. 그 말의 의도에 반응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감정 아래에 서게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속이 맑은 자는 천하의 말이 흔들지 못한다. 누가 나를 무시하든 내가 나를 믿는다면 그 무시는 나를 더 단단하게 할 뿐입니다. 무시를 받은 자리에서 화를 내면 내가 작아집니다. 그러나 미소로 넘기면 그들의 말이 작아집니다. 진짜 힘은 분노를 터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화를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왜 남을 무시할까요? 그 이유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속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허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받지 않으면 남의 그늘을 두려워한다. 즉, 스스로 빛나지 못하는 사람. 타인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한다는 뜻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저 사람보다 나는 낫다. 그 한마디로 자기 불안을 덮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얕은 그릇이라 불렀습니다. 큰 그릇은 소리를 삼키고 작은 그릇은 소리에 울린다. 속이 깊은 사람은 남의 존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이 얕은 사람은 누군가의 빛만 봐도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는
자기 허물을 숨기려는 자다. 우리가 무시와 조롱을 들을 때 그 말의 근원은 상대의 결핍에 있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의 시대에도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청렴을 지키려 하자 몇몇 관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는데 그대는 글로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그때 정약용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오늘 이익을 먹고 배부르겠지만 나는 내 뜻을 먹고 평생을 든든히 살리라. 그 한마디가 그들의 조롱을 잠재웠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격으로 이겼습니다. 무시는 싸움으로 꺾을 수 없습니다. 화로 맞서면 상대는 더 큰 무시로 응수합니다. 결국 나만 지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무례한 자에게 분노로 대하면 그 무례가 내 안에 뿌리 내린다. 즉, 그들의 독을 내 마음에 들이는 셈이지요. 그렇다고 침묵이 늘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단련이어야 한다. 입을 다무는 이유가 두려움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요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면 그건 비겁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무시하는 자는 결국 자기 그림자와 싸우는 자입니다. 그들은 남을 낮춤으로써 스스로의 불안을 잠시 잊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지요. 남을 낮추는 자는 그 낮춤 속에서 자신을 묶는다. 그러니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던진 말은 나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의 공허를 덮으려는 몸부림입니다. 그때 정약용이 말한 진짜 품격은 이겁니다. 남의 무례를 깨달음의 거울로 삼는 자, 그 사람은 천하의 욕도 해치지 못한다. 무시를 받을 때 그 말에 담긴 불안을 읽어내고 그 불안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참는 사람을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참음은 승리의 조용한 형태였습니다. 화내면 그 순간은 이긴 듯해도 그 다음 날엔 후회가 남습니다. 하지만 고요히 넘기면 시간이 당신 편이 됩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부터 권력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빛났고 글은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그 탁월함이 오히려 시기를 불러왔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재주를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그의 청렴함을 불편해했습니다. 어느 날 조정의 한 대신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다산, 그대의 학문은 높으나 세상을 사는 법은 서툴구려. 당시 이 말은 그대는 권세를 얻지 못할 사람이다라는 비아냥이었습니다. 그때 정약용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답했지요. 세상을 얻기보다 나를 잃지 않는 법이 더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에 조정이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는 그 침묵으로 이겼습니다. 그 후 그는 정치적 이유로 3번이나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를 모함한 자들은 모두 정의의 이름을 빌려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대의 학문은 괴이하고 그대의 생각은 위태롭다. 이것은 당시 최고 수준의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끝내 그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바람이요, 내 마음은 바위다. 그가 화를 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말이 자신의 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강진 유배지에서 그를 찾아온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억울함은 내가 진실함을 증명하는 기회일 뿐이다. 이 대답은 정약용의 철학이 아니라 그의 살아있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욕한 자들을 원망하기보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연민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욕하는 건 내가 그들보다 다르기 때문이다. 다르다는 건 외로움을 의미하지만 그는 그 외로움을 도의 증거로 여겼습니다. 한 번은 고향 남양주에서
유배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논두렁을 걸으며 이런 말을 남겼지요.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그건 내 공부가 아직 덜 되었다는 뜻이다. 그들의 눈높이로 내 뜻이 닿지 못했을 뿐. 그 말에는 오만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다스리는 통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책을 썼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썼고 누가 비웃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무시란 스승이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이는 적으나 나를 키우는 이는 많다. 그들이 나를 무시함으로써 나는 나를 더 단단히 새긴다. 그 문장은 단순한 자위가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무시를 받을 때마다 그는 글로 자신의 분노를 씻었습니다. 화를 쓰면 독이 되고 글로 쓰면 약이 된다. 그는 분노를 붓끝에 내려놓고 그 위에 지혜를 새겼습니다. 결국 세월은 그를 증명했습니다. 그를 비웃던 자들은 잊혔지만 그의 글과 사상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가 화내지 않고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무시를 감정으로 맞받지 않고 품격으로 녹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그 순간은 참 서럽습니다. 분명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존재 자체가 가볍게 취급되는 느낌.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나 이런 사람 아니야. 너보다 낫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하지만 정약용은 이런 마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덫이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에게 자신을 증명하려는 자는 이미 스스로를 의심하는 자다. 상대의 시선에 나를 맞추는 순간 나는 내 중심을 잃습니다. 그때부터 내 삶의 기준은 내 마음이 아니라 타인의 입이 됩니다. 정약용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을 다듬었습니다. 남이 나를 몰라줘도 부끄럽지 않으려면 내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 말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직장에서, 가족 사이에서,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종종 무시를 당합니다. 그럴 때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토로해도 결국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민한 사람, 자존심만 센 사람으로 보지요. 그래서 정약용은 무시당했을 때의 대응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가 나를 가볍게 보면 나는 그를 무겁게 여기지 말라. 무시를 가볍게 받아넘길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진짜 무거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낮은 자의 말은 들을 수 있으되 그 말에 끌리지는 말라. 누가 나를 낮춰도 그 말이 내 마음을 흔들게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무시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무시를 자기 비난으로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마음 공부는 결국 자기 존중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남이 건드리면 부서지는 유리가 아니라 스스로 닦아 빛나는 거울이라 여겼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남이 나를 함부로 보아도 그 시선이 머물지 못한다. 이 문장은 오늘의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은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무시하는 사람도 곧 그 말을 거두게 됩니다. 하루는 정약용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남이 저를 업신여기면 참기 어렵습니다. 그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그를 업신여기지 않으면 그의 업신김은 거기서 멈춘다. 그 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심리학이었습니다. 무시에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 반응이 없으면 무시는 방향을 잃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반응합니다. 댓글 하나에도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마음이 평정하면 세상의 말은 메아리가 되지 않는다. 그 평정심은 단련으로 얻어집니다. 무시를 받을 때마다 그 말을 흡수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
그게 곧 마음의 공부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무시받는다는 건 때로는 내가 올바른 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그랬듯이 말이지요.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옳은 길을 걸을 때 돌이 날아오르면 그 돌이 나의 증표가 된다. 남의 조롱과 무시는 결국 내가 흔들리지 않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무시를 당했을 때 가장 강한 복수는 화가 아닙니다. 품격입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미소 짓는 얼굴, 그 얼굴이야말로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표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엔 자기를 아는 사람의 고요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품격 있는 사람은 결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수많은 모욕과 불의를 겪었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이 조용히 녹아 있습니다. 그의 마음 공부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말을 늦추라. 둘째, 화를 옮기지 말라. 셋째, 모욕 속에서 배우라. 먼저 말을 늦추라는 것은 즉각적인 반응을 삼가라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말이 입을 떠나면 그 말이 주인이다. 우리가 화난 순간 내뱉는 말은 대개 감정이 주인이 됩니다. 그 말이 돌아와 나를 더 아프게 하지요. 그래서 그는 일부러 숨을 고르고 생각이 가라앉을 때까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비겁함이 아니라 품격의 시작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화를 옮기지 말라. 그는 무시를 받더라도 그 화를 다른 이에게 옮기지 않았습니다. 남의 독을 내 마음으로 번지게 하지 말라. 그는 화를 마음속에서 멈춰 세우는 연습을 했습니다. 감정은 불과 같아서 옮겨 붙으면 주변을 모두 태웁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는 멈춤으로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 멈춤이야말로 진짜 용기입니다. 셋째, 모욕 속에서 배우라.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모욕은 내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다. 누가 나를 무시할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떤 모양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즉시 흔들리면 아직 내 자존이 단단하지 않은 것이고 고요히 지나보내면 그만큼 마음이 성숙한 것입니다. 그는 모욕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남이 나를 욕하면 그 말 속에서 나를 단련하라. 이 세 가지 원칙은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실제 삶의 기술입니다. 직장에서, 가족 사이에서, 때로는 가까운 친구에게서조차 무시나 얕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약용의 마음 공부를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먼저 호흡을 느리게 하십시오. 감정이 올라올 때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쉰다. 그것만으로도 분노의 파도는 낮아집니다. 둘째, 그 말을 되새기지 마십시오. 사람은 상처받은 말을 마음속에서 반복할수록 그 말의 힘이 커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악한 말은 들을 때 사라지고 되새기면 뿌리 내린다. 되새김을 멈추는 것이 곧 해독입니다. 셋째, 감정 대신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가 나를 무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속엔 어떤 불안이 있었을까? 이렇게 묻는 순간 그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라 교훈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를 도량의 전환이라 불렀습니다. 분노를 돌이켜 연민으로 삼는 자, 그 사람은 이미 성인의 문턱에 있다. 그는 또 이런 비유를 남겼습니다. 하늘의 바람이 산을 부딪혀도 산은 소리내지 않는다. 바람은 잠시요, 산은 오래입니다. 무시의 말은 바람이고 나의 마음은 산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세우면 누가 나를 업신여겨도 그 말은 내 안에서 메아리치지 못합니다. 정약용의 마음 공부는 결국 자기 존중과 관용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깨달음입니다.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남의 무례를 가볍게 대할 수 있고 남을 용서하기 때문에 나의 품격이 깎이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다스릴 때 웃는 사람이다.
오늘 당신이 무시를 받았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그만큼 눈에 띈다는 뜻이고 당신이 가진 무언가가 누군가의 불안을 건드렸다는 뜻입니다. 그 불안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무시를 받았을 때 가장 흔히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를 내는 것,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 정약용은 이 둘 다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화를 내면 도를 잃고 자신을 낮추면 덕을 잃는다. 그 말은 자존심과 오만 사이의 균형을 말합니다. 즉, 화를 내지 않되 자신을 낮추지 말라는 가르침이지요. 사람은 흔히 착각합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 약해 보일까 두렵고 참으면 비굴해질까 걱정하지요. 하지만 정약용은 그 두려움이 이미 남의 눈에 휘둘리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는 내 마음의 기준을 세우는 법을 평생 다듬었습니다. 남이 나를 높이 보아도 내가 내 마음을 높이지 않으면 허망하고 남이 나를 낮춰도 내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해롭지 않다. 이 구절은 정약용의 인간관계 철학을 상징합니다. 그는 타인의 평가를 자기 마음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자존심이란 누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닦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자 앞에서도 조롱하는 사람 앞에서도 늘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속이지 않으리라. 우리가 무시당할 때 가장 힘든 건 사람의 말보다 그 말이 만든 자기 의심입니다. 정말 내가 부족한가? 그 의심이 쌓이면 자존심이 아닌 자격지심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를 구분했습니다. 자존은 바른 중심에서 나오고 자격지심은 비교에서 나온다. 비교는 결국 자신을 작게 만들 뿐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자존을 고요한 힘이라 불렀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을 때 드러나는 품격.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소리내지 않아도 그 밝음이 사방을 비춘다. 그 말처럼 진짜 존중은 목소리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무시를 다 받아들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정약용은 필요한 순간엔 단호했습니다. 그는 선을 넘는 무례에는 한 줄의 글로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거칠게 대하는 자와는 고요히 거리를 두되 미움을 남기지 말라. 이것이 그가 말한 관계의 중용입니다. 냉정하지 않되 흐르지도 않는 거리. 그게 품격 있는 사람의 경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균형은 꼭 필요합니다. 무시를 받았다고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며 맞서는 건 결국 나의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침묵 속의 단호함을 권했습니다. 말로 싸우지 않아도 나의 태도 하나로 충분히 선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벗이 나를 얕보면 그 벗의 마음을 의심하지 말고 내 마음의 평정을 먼저 살피라. 그 평정이 깨졌다면 그건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마음을 닦는 일을 사람을 대하는 일보다 먼저 두었습니다. 결국 무시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인격이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그 시험에서 이기는 법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나를 이기면 남이 나를 이길 수 없다. 누가 나를 무시하더라도 그 순간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품격을 드러냅니다. 그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조롱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할 때 그 말은 짧지만 마음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그 상처가 깊을수록 그대의 도가 단단해지리라. 그는 세상에서 무시를 가장 많이 받은 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벼슬에서 쫓겨났을 때 그를 따르던 이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월 끝까지 잃지 않았던 단 한 가지, 그것은 품격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분노를 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분노를 지혜로 바꾸었습니다. 화를 내면 그 순간은 이기나 마음을 잃으면 평생을 잃는다. 그는 세상의 시선보다 자신의 평정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그의 강함이었고 그가 남긴 인간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품격이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이 나를 깎아도 나는 나를 낮추지 않는 태도. 남이 나를 모욕해도 나는 나의 언어를 더럽히지 않는 절제.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인간의 품위를 지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욕을 들을 때 웃을 수 있다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도에 이르렀다. 그 웃음은 조롱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강자의 증거입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단순한 참음이 아닙니다. 그는 참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대가 나를 무시하는 것은 그대의 어둠이 아직 거치지 않아서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연민을 배웠습니다. 연민은 분노보다 강한 무기였습니다. 그 무기로 그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무시와 평가, 시선과 조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선택은 여전히 내 몫입니다. 화로 맞설 것인가, 품격으로 넘길 것인가.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넓으면 세상은 좁지 않다. 무시를 견디는 힘은 결국 마음의 넓이에서 옵니다. 한 번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언제 화를 내야 합니까?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화를 내야 할 때는 그대의 마음이 다스려진 뒤라야 한다. 즉, 다스려지지 않은 화는 파괴이고 다스려진 화는 깨달음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을 무시한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 덕분에 자신이 성숙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지요. 세상이 나를 낮추어도 나는 그 낮춤을 내 높음으로 삼으리라. 그 말은 곧 모욕을 받은 자가 아니라 품격을 지킨 자가 이긴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의 무시 속에 서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품격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화내면 그들의 말이 옳아지고 고요히 서 있으면 당신의 진심이 빛납니다. 무시의 말은 바람이고 당신의 마음은 산입니다. 바람은 잠시지만 산은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화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화를 내는 순간 그들의 말은 이깁니다. 대신 미소로 넘기십시오. 그 미소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이미 승리하고 있습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가르침은 결국 이 한 줄로 모입니다. 무시받을 때 고요하라. 그 고요가 곧 존귀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게 바로 정약용이 말한 사람의 품격, 그리고 진짜 강함의 얼굴입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